2009년 8월 25일 힘찬 굉음과 함께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600년 전 이미 로켓이 있었다. 대륙을 향해 불을 내뿜던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조선의 비밀 병기 신기전이 되살아난다. 작년 8월 처음 발사됐던 우주 발사체 나로호.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이 나로호가 오는 9일에 재도전에 나섭니다.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서 실패 요인을 제거한 이 나로호는 우리가 그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미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조선 세종 때 세계 최첨단의 미사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발사되면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나라가 적진을 초토화시켰던 신기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었던 이 신기전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부국 강병을 꿈꾸었던 조선의 비밀 병기였죠.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놀라운 조선의 2단 로켓 신기전을 만나보겠습니다. 대륙을 향해 거침없이 불꽃을 내뿜던 조선의 비밀 병기. 신기전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세계 최초의 장거리 미사일이었다. 이름 자체가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에요. 굉음과 함께 불을 뿜으며 날아오는 신기전은 적에게서 공포 그 자체였다. 천둥 같은 소리와 무시무시한 화염, 신기전의 정체는 로켓이었다. 흑색 화약을 태워가지고 만들어지는 분출 가스에 의해서 이것이 스스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전을 로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켓은 추진제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가 분출될 때 생기는 힘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신기전 역시 점화선에 불이 붙으면 화약이 터면서 연소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현대 로켓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신기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세종 30년인 1448년의 일이다. 고려에 이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조선이 국가의 초석을 다지던 시기. 신생국가 조선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부국 강병을 이룩할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15세기) 전반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초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세종대에 보면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나라의 어떤 이 기반을 닦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죠. 크게 보면 문화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그러한 거의 선진국 수준의 그런 기반을 닦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 부문에 있어서도 이 독립적인 그런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국방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그런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화약 무기를 이제 개발을 했다. 신기전이 대량으로 동원된 전투는 상습적인 침입과 약탈로 조선의 북방을 어지럽히던 여진 토벌 작전에서였다. 여진족들은 처음 보는 충격적인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1448년이죠.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15세기 중엽 아닙니까? 근데 15세기 중엽에 동서양, 우리나라 제외한 동양이라든가 서양을 이렇게 다 훑어봐도 세계 무기 발달 사상에서 신기전에 필적할 만한 소위 그 로켓형 무기가 없습니다. 거의 세계사적으로 한 2세기 또는 길게 가면 3세기 정도 앞섰던 이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강력한 화력. 신기전은 당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조선의 비밀 병기였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최연석 박사는 20년째 신기전 복원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신기전을 구체적인 치수와 함께 현대적 설계 기법으로 복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병기도설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에 로켓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병기도설이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기술 사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국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기도설은 별도의 책이 아니라 왕실의 의례를 규정한 국조 오례 서례의 일부다. 성종 5년에 편찬된 책. 다섯 가지 예 중에서 군예에 소속된 한 부분이 바로 병기도설이다. 여기에는 각종 무기와 갑옷의 규격 형태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특히 당시 화약무기 36종의 그림과 함께 구체적 규격이 실려 있어 세계 최고의 로켓 설계도라 불리기도 한다. 그 속에서 사라졌던 신기전을 만날 수 있었다. 대신기전을 비롯해 4종류의 신기전 모두 구체적인 크기와 규격을 정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 치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척, 촌, 훈, 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는 0.3mm에 해당한다. 길이는 물론 약통의 내경과 두께, 외경 등 현대적 설계 기법과 비슷하게 상세한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병기도설에는 소, 중, 대, 산화 신기전 등 4가지의 신기전이 등장한다. 복원팀이 주목한 건 산화 신기전.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갖추고 있다. 로켓 속에 또 다른 로켓이 들어가는 것이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점화선을 통해 2단 로켓 지화의 점화가 되고 지화가 목표물로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다. 이 산화신기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2단형 로켓입니다. 로켓 앞부분에 소형 2단 로켓을 집어넣고 이제 거기다가 발화통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이런 미사일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벌써 우리가 세종 때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IAC 국제우주대회에서 발표하고 산화신기전의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던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신기전은 600년 만에 다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산화신기전은 불을 흩어뜨리는 신기전이란 뜻입니다. 2단 로켓은 바로 이 불을 흩어뜨리게 하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을 보면 그 원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단 로켓 속에는 3개의 작은 로켓이 들어있는데요. 본체와 점화선으로 연결돼 있어 2단 점화가 이뤄집니다. 지화라고 불리는 2단 로켓은 분리 후 이리저리 비행하다가 다시 불꽃을 뿜으며 폭발하게 되는 원리죠.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2단 로켓으로 알려진 것은 루마니아의 과학자 콘라드 하사가 1529년 개발한 로켓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보다 81년 앞선 1448년 조선에서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 개발됐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신개념의 무기였던 산화신기전. 이제 우린 역사상 처음으로 단순한 비행 실험을 넘어서 대륙을 향해 불꽃을 내뿜었던 세종 당시의 모습 그대로의 완벽한 산화신기전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산화신기전의 복원은 철저하게 병기 도설이 지시하는 전통 기법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병기 도설은 로켓에 해당하는 약통의 재료와 제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지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데 여러 겹을 붙이면 화살이 뚫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진다.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약통 속에 화약을 어떻게 충전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원뿔형 철침은 약통에 화약을 채울 때 쓰는 중요한 장치다. 충전된 화약이 탈 수 있도록 약통 내부의 연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철침 부분은 화약이 채워지지 않아 원뿔 형태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공간만큼 연소 면적이 넓어져 강한 추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화약은 흑색 화약을 사용한다.
흑색 화약은 최무선 이래로 19세기 말까지 쓰이던 전통 화약이다. 숯과 황, 염초를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는데 혼합이 맞지 않으면 위력이 상당히 감소되거나 심한 경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무선 당대의 혼합률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화약의 혼합 비율을 밝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숙종 때 발간된 신전자처방. 이 책에선 염초, 숯, 황의 비율을 70대 20대 10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화약 배합 비율과 비슷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약에 불을 붙이자 강한 불꽃을 내며 타올랐다. 화약은 같은 양을 종이컵 여러 개에 나눠서 담아야 한다. 화약의 양과 충전 방법에 따라 로켓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나누어 놓고 화약을 다지는 것은 화약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밀도가 낮거나 화약층이 균일하지 못하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복원팀은 속이 빈 둥근 쇠막대를 이용해 화약을 조금씩 나눠서 넣어가며 단단히 다지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했다. 산화 신기전에 들어가는 화약은 약 3kg으로 조총 탄환에 들어가는 3g보다 무려 900배나 많은 화약이 필요하다. 마침내 병기 도설이 전하는 산화 신기전의 약통, 즉 1단 로켓이 완성됐다. 로켓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비행을 못하고, 또 너무 크게 만들려고 해주다 보면은 이게 엔진 자체가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그러니까 옛날 거랑 흡사한 이런 성능의 로켓 엔진을 재현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렵고 그 시간만 거의 한 20여 년 이상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화와 소바라를 부착하면 2단 로켓이 완성된다. 지화의 화약 장전 방법은 약통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하다. 화약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번에서 12번에 걸쳐 화약 넣고 다지기를 반복해야 한다. 완성된 지화와 폭탄 역할을 하는 소바라를 점화선으로 연결하면 산화 신기전의 2단 로켓 부분이 모두 완성된다. 이 2단 로켓인 지화가 연소 이후에 소바라에 안정적으로 점화되는가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산화 신기전의 2단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작업인 것이다. 드디어 1호기에 점화가 됐다. 그러나 폭탄인 소바라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자, 우리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쪽에 이거 뽑아봐야 돼. 문제 안 붙었네. 약통과 소바라를 연결하는 점화선에 불이 안 붙은 것이다.
건가요 지금? 중간에 이제 이 점화선이 타가지고 이 소바라통까지 폭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간에 타다가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 점화선이 좀 약하지 않았나. 중간 점화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점화선을 두 가닥으로 연결해 보기로 했다. 약통에 점화된 지 4초 만에 소바라가 폭발했다. 세 번째는 6초 만에 폭발했고 네 번째 실험에선 점화 뒤 10초 만에 폭발했다. 실제로 이제 발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그 적을 향해서 이 지화가 맹렬히 내려가면서 이제 그 소바라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위에서 로켓이 막 날라오면서 이제 소바라가 터지니까 적들이 무척 당황하게 되겠죠.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소바라 폭발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륙을 꿈꾸던 조선의 공격 천병 산화 신기전이 여진족의 하늘을 누비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우리가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전통 기술 그대로의 복원이었습니다. 현대의 로켓 제작 방법이 아닌 병기 도설에 나와 있는 제한된 정보와 방법에 따라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낯설고도 힘겨운 과정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대륙을 호령했던 신기전. 600년 전 이 신기전의 활약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종 13년, 남원군 양성지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한 편의 상소를 올린다. 총통 등록이라는 책을 파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총통 등록을 간사한 사람이 훔쳐가면 백성이 입는 피해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임금께서 보시는 한부를 제외하고 모두 언문으로 고치고 한자로 된 것은 모두 불태워 버리소서. 총통 등록은 산화 신기전을 비롯한 조선 화약 무기의 모든 비밀을 담아놓은 책이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화약 제조법을 최무선 집안에서만 알고 있다가 아들 때에 이제 국가에 제조법을 바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통의 제조법이나 화약 무기 제조법 같은 것들도 1급의 국가 비밀이었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보안을 너무 철저하게 유지하다가 이 책 자체가 전해지지 않게 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만 언문으로까지 써서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 총통 등록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성지의 상소가 받아들여졌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총통 등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총통 등록에 기록된 조선의 비밀 병기들은 외나 여진 등 외국에 유출돼서는 안 될 1급 보안 사항이었다. 조선이 그토록 철통 같은 보안을 펼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1447년 조선은 북쪽 국경에 대규모로 신기전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에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무려 3만 3천여 발의 신기전이 집중 배치된 것이다. 세종은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조선군의 전술은 전략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세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수세적 전략이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피해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적이 근거지를 먼저 침으로써 적이 그런 약탈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대외 영토를 좀 더 확장시키는 효과를 거두겠다. 신기전은 북방의 여진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동안의 수세적 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여진 토벌에 나선 것이다. 여진의 기병은 귀신 같은 기계 화살 신기전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때 여진의 땅 4군 6진을 개척하며 조선의 영토를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단번에 확장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압록강 건너 지역에 대한 여진족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압록강이라고 하는 약 1km 정도 이상 되는 공간을 조선이 커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신기전 같은 대형 장거리 그 로켓 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기 도설에는 대신기전을 일명 산화신기전이라 적고 있다. 두 신기전은 비슷한 크기지만 기능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대신기전은 약통의 앞부분에 한 개의 큰 폭탄이 장착돼 목표물을 타격하지만 산화신기전은 대신기전의 약통 앞부분에 2단 로켓을 3개 장착한 뒤 이를 분리시켜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 개발이 된 그러니까 근대적인 이 로켓 무기들을 보면 17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18세기에 가야 비로소 이게 본격적인 그 제대로 된 위력이 있는 로켓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18세기 때 유럽의 근대적인 로켓 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 수준을 지닌 아니면 그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켓 무기인 신기전이 이미 조선에서는 15세기 때 확보가 되어 있었다. 19세기 이전 세계의 로켓 무기를 비교해보면 산화신기전과 대신기전은 길이 5.5m로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이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최첨단 로켓 무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산화신기전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970년대 말 개발되어 군단 포병에서 운영 중인 130mm 구령 다연장 로켓은 순식간에 대량 화력을 집중시켜 기동력을 갖춘 적의 중요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지역 제압 무기다. 하포 한문의 위력은 축구장 한 개 크기인 400 곱하기 400의 표적을 제압할 수 있고 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18문으로서는 4km 장경의 표적을 차단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 60도, 좌우 180도까지 자유로이 운용 가능한 구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기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주 유사합니다. 중소 신기전은 다연발로 발사되는데 그 다연발로 발사하는 화차가 구령 로켓 체계의 발사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그 불화살은 바로 이 로켓에 해당합니다.
구룡 라켓의 앞부분인 탄두에 보시면 이렇게 화약이 충전되어 있고 16,000개의 성형 파편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기전의 화약과 세 조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적에 대한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산화 신기전의 2단 로켓인 소바라에는 전체 화약 무게의 27%에 해당하는 쇳가루가 들어있어 구룡의 로켓 탄두처럼 파편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신기전은 중종 때 해전에서 외구 섬멸에도 큰 공을 세웠고 일부는 임진왜란 때까지 활약하게 된다. 신기전의 가장 극적인 승리는 임진왜란 때였다. 1593년 2월 12일 3만 명의 왜군이 행주산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왜군은 첨단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토성은 기어오르기 좋은 구조였다. 왜군이 행주산성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행주산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고작 2,800명, 왜군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12시간이나 계속된 전투는 왜군에게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힌 채 끝나고 만다. 승리의 1등 공신은 바로 화차를 이용한 신기전이었다. 권율 장군은 화차 40대를 이용 10배나 되는 왜군을 격퇴한 것이다. 지금 이곳이 행주산성의 입구 정문에 해당되는 자성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총 400m 정도의 지금 토성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사가 완만하고 마을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화차가 배치됐다고 한다면 발사 각도라든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곳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문종 1년에 개발된 화차는 중소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연장 로켓포였다. 발사대는 착탈식이라 사전 총통 50개가 장착된 총통기로 교체하면 한 번에 세전 200발까지 사격이 가능했던 위력적인 무기였다. 뒤쪽에 보이는 한강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배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창릉천이라는 개울이 흘러서 적이 올 수 있는 곳이 한 곳 서북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몰려오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화차 신기전기였던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전투가 바로 행주대첩 전투였던 것입니다. 이후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을 이렇게 평가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화차 때문이다. 행주대첩은 임진왜란에서 수세에 몰리던 조선군이 공세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0대 1의)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1등 공신은 바로 신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화 신기전이 전투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600년 전 제작 기법 그대로 복원된 산화 신기전을 통해 역사에 묻혀버린 위대한 발명품, 세계 최초 2단 로켓의 실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산화 신기전 복원의 마지막 단계는 화살대를 만드는 일이다.
병기 도설은 약통에 매다는 화살대의 재료와 길이 역시 꼼꼼히 지시해두고 있다. 평생을 화살 제작에 몸담아온 궁시 전문가가 제작을 맡았지만 산화 신기전의 규모가 워낙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꽁날개가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데 이 대신기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5m 30인데 길이가 거기에 이 날개가 꽁 기수로는 넓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서 다른 모두 이제 뭐 조류 털, 뭐 독수리 털도 있고 부엉이 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털들을 지금 수집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칠면조 털을 지금 이제 구입해가지고 칠면조 털이 그나마 겨우 넓이가 조금 나와서 그걸로 대체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칠면조 깃털도 여러 개를 이어붙인 다음에야 겨우 모양을 갖출 수 있었다. 신기전에 화살대를 부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인데 신기전의 무게 중심을 약통의 분사구멍 뒤에 오게 함으로써 공기역학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갖게 하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역사적인 산화 신기전 복원 실험은 나흘 뒤 나로호가 발사되는 전남 고흥의 한 활주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2달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산화 신기전의 약통과 화살대를 단단히 묶어주면 드디어 산화 신기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총통 등록이라는 책에는 세종 때 개발된 우리나라의 모든 화약 무기에 대해서 어떤 규격, 크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화약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병기도설에는 그 중에 하나인 그 규격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부분만 나와 있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병기 도설의 여백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메어갈 수밖에 없었다. 산화 신기전의 2단 분리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를 비롯해 총 8대의 카메라가 동원됐다. 드디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 신기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600년) 전 산화 신기전의 모습에 최대한 다가서기 위해 화약량 및 사거리를 변경해가며 총 4발을 발사할 예정이다. 야, 배신걸. 조심해서. (1호기가) 발사대에 올려졌다. 드디어 첫 번째 산화 신기전이 점화됐다.
1호기는 이륙조차 못한 채 약통이 폭발해버렸다. 발사대마저 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부서졌다. 문제는 폭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다음 발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산화 신기전은 600년의 간격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두 시간에 걸친 발사대 수리를 마치고 다시 도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폭발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발사 조건을 1호기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점화됐습니다. 화약에 불이 붙자 약실에 가스가 가득 찼다. 그리고 강한 압력이 뿜어져 나오면서 산화 신기전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미스테리에 쌓여있던 산화 신기전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2단 로켓 지화가 분리되지 않았다. 또 실패다. 맞습니다. 85도. 85도. 그러면 5도 좀 더 올려. 분리가 돼. 5도 좀 더 올려봐. 80도. 각도를 높이는 것은 비행 시간을 늘려 지화의 분리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발사 각도를 80도로 상향한 3호기. 하늘 높이 올라간 3호기는 비행 시간이 조금 더 늘어 12초를 비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화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드디어 지화가 분리됐다.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 3호기는 착지 후에도 연소를 멈추지 않더니 결국 2단 로켓 지화를 분리시켰다. 애타게 기다리던 2단 분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분리됐어. 마지막 4호기도 무리 없이 이륙에 성공했다. 이번엔 착지하는 순간 지화가 정확히 분리됐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늘로 날아오른 산화 신기전이 압록강을 건너 대륙으로 향하던 불꽃을 다시 내뿜는 순간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세종 때 어떻게 2단 로켓에 점화를 시켰는지 하는 그런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완벽하게 전부 시험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력이 좀 약하고 로켓 전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충분히 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가볍게 만들면서 또 추력을 좀 더 증강시키는 그런 실험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륙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던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의 부활, 산화 신기전. 그것은 새로운 국가 조선의 비전이 새겨진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었다. 이런 신기전과 같은 로켓 무기가 가능하게 된 것은 13세기 화약이 개발되면서부터입니다. 조선은 중국보다 무려 150년이나 뒤늦게 화약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은 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적어도 이런 로켓 무기 분야에 있어서만은 중국보다 우월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국에선 볼 수 없는 발화통을 부착해서 살상력을 극대화한다든지, 크기에 있어서도 이처럼 초대형으로 설계를 해서 파괴력, 규모, 그리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과학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야소톤. 이곳에선 매년 5월 하늘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축제가 열린다.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전통 로켓들의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된다. 로켓의 약통에 긴 나무를 부착한 것이 우리의 전통 로켓과 흡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사되는 로켓은 모두 현대적으로 개량된 로켓들로 이루어진다. 더 높이 쏘아 올리는 것이 목적인 까닭에 점점 더 현대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이 작은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직접 로켓을 제작하고 있다. 기우제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누가 더 높이 발사하는가에 열을 올린다. 최근 들어 PVC 관을 이용하면서 화약 충전도 기계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로켓을 만들어 왔다. PVC เปลี่ยนทำท่อ PVC มาเนี่ยประมาณสัก20 ปี ถ้าสมมุติว่าวัดผ่าศูนย์กลาง3 นิ้วนะ 로켓의 재료는 현대화되었지만 제작 기법은 여전히 전통적 방식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은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구전을 통해 로켓을 만드는 전통을 이어온 것이다.
이들이 처음 로켓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ไม่รู้เหมือนกันผมเกิดมาก็เห็นเลยไง ไม่เคยได้ยินเหรอครับ เห็นตั้งแต่รู้ความมาก็เห็นเลย ตั้งแต่พ่อแต่แม่มาก็ไม่รู้ว่าเริ่มต้นจากเมื่อไหร่ ก็ทำต่อกันมาเรื่อยๆจากปู่ย่าตายาย พ่อแม่มาก็สู่ลูกสู่อะไรไปเรื่อยๆไงก็ไม่รู้ว่าเริ่มต้นมันตรงไหนเหมือนกัน ประมาณกี่ปีก็ไม่รู้ด้วยเหรอครับ ไม่รู้ 최초의 로켓이 사용된 곳은 바로 중국이다. (1232년) 칭기즈 칸의 셋째 아들 오보타이가 금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금의 수비군은 신무기를 사용했다. 바로 날아가는 불창이라는 뜻을 가진 비화창이었는데 이것이 기록상으로 보이는 최초의 로켓이다. 불화살이란 뜻의 화전은 화약을 화살에 매달아 사정거리를 높인 무기였다. 몽고군이 세계 각국을 침공할 때 이 로켓 신무기를 적극 이용하였으며 로켓이 유럽과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처음 만든 사람은 바로 최무선. 그가 만든 주화는 달리는 불이란 뜻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이다. 수차례 실험을 통해 화약 국산화에 성공한 최무선은 화통 도감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화약 무기와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다. 18종의 화약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화였다. 세종 때 주화를 개량하고 약통의 앞부분에 소발화를 부착한 것이 바로 신기전이다. 주화가 역사의 첫 선을 보인 것은 1380년 왜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진포를 침략했을 때다. 당시 왜선의 규모는 500척, 병력 1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거대 군단이었다. 진포에 상륙한 왜구들은 민가를 습격해 사람을 죽이고 곡식을 약탈해 갔다. 고려 조정에서는 최무선이 이끄는 지원군을 급파했다. 배는 단 100척, 왜구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최무선은 주화를 이용 왜선 공격에 나섰다. 50여 년 동안 고려 전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왜구들이 섬멸되는 순간이었다. 외선들을 완전히 격파를 해내죠. 그 이외에 한반도의 이제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왜구들이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 왜구들이 수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후대가 이런 조선 세종대 때는 이제 대마도로 원정을 가서 대마도의 왜구들을 이제 섬멸할 정도로까지 완전히 그 해전에 있어서는 정말 막강한 이 위력 군사력을 그 이후에 이 화포 한 포의 장착을 통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종 때 지상전에서 사용 가능한 화약무기 개발을 통해 주화는 신기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주화가 남쪽의 왜구 제압에 쓰였다면 신기전은 주로 북방의 야인을 제압하는 데 주도적으로 활용됐다. 대륙을 호령하던 신기전은 최무선이라는 한 사람의 과학자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뒤늦게 로켓을 개발했지만
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당대 최고의 로켓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종 때 이런 신기전, 특히 대신기전이나 산화신기전 같은 것을 이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 과학적인 능력이 정말 참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원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 최초에 개발할 때 우리 그 세종 때 로켓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세계 최대 규모의 로켓을 세종 때 개발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이 과학기술 분야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신기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되살아난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신기전. 그것은 잊고 있던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었다. 옛 문헌 속에 설계 도면만을 갖고 시작했던 신기전 복원 프로젝트. 이 거듭들은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전통의 방식 그대로 복원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세계 최대의 장거리 미사일,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었던 신기전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600년 만에 다시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신기전은 우리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꿈의 부활이었습니다.